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시간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10분 전쯤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뒤쪽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한남 5거리부터 북한남 3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남산 1, 2, 3호 터널 소통 상황은 아직까지 좋은 편인데 동호로가 금호터널에서 약수역 쪽으로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 중에서는 이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목동교에서 오목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목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일단 금천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서평택 진출로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1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7월 25일이죠. 네. 이야, 이날 오늘 진짜 기다린 분들 많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되시는 분들 기초연금 네. 이거 통장에 오늘 입금되는 겁니까? 예, 기다리던 7월 25일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기초연금. 드디어 오늘 첫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달에 이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분들 약 410만 명입니다. 예. 워낙 지급 대상이 많아서요. 아마도 어르신들 분 중에서 어제 저녁에 통장에 이미 꽂히신 분들 기초연금이 입금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에 이 410만 명 대부분에게 다 기초연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대상을 좀 보면은요, 지난달까지 이제 기초 노령연금을 받던 412만 3천 명 계신데요. 이분들 중에서 소득 재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득 하위 70%에 맞냐 안 맞냐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했더니 2만 3천 명이 제외됐고요. 410만 명이 수령 대상이 됐는데 예. 제외됐던 2만 3천 명은 아주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있거나 또 고액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거나 승용차가 자기 명의로 돼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 문제 때문에 이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든 어르신들이 다 20만 원씩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었죠. 다 20만 원이냐 아니냐. 소득 하위 70% 문제였지만요. 이번 기초연금 받으시는 410만 명 중에서요. 이 최대액 20만 원을 다 받는 분들이 93.1%인 382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알아두실 게 부부는요, 아무리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40만 원을 못 받습니다. 32만 원이 최대액입니다. 부부가 다 받으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28만 명, 6.9%는 20만 원을 다 못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타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액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런 기타 사유들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깎이게 되신 분들이고요. 실은 이미 벌써 이전부터 이 지방자치 단체들한테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느냐, 나는 왜 20만 원 다 못 받느냐, 이런 항의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도 또 어르신분들 답답하니까 계속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다 문의 가능하시고요. 국민연금공단지사,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이런 데 계속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달에 들어서 65세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한 분들이 30만 명 되시는데 시간 관계상 이분들은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다음 달 8월 25일에 7월치, 8월치 두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 그룹 일가에 대한 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동양그룹 회사채 CP 이게 워낙 컸으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실 텐데 예. 실은 그 이전에 LIG 그룹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진짜 이 경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이 LIG 그룹 총수 3부자인데 LIG 건설이 뭐 부도 직전에서 이거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2,151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업 이 CP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로 2012년 11월에 기소가 됐고 1심, 2심 나왔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요.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은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원 회장은 집행유예입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80세에 가깝거든요. 이 고령 나이가 정상 참작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한테는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 각각 실형이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행유예, 아들은 실형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아주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LIG 건설이 회생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 이 자기네 주식 찾기 위해 자기네 경영권 지키려고 회생 신청 안 하고 그냥 기업업을 발행해서 시장을 속였다. 뭐 이런 거를 이 이유를 댔고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두 아들한테 실형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의미는 있다. 예절 같으면은 뭐 재벌가 또 두 아들마저도 다 집행유예로 빠졌을 텐데 하지만 지금 반응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형량이 낮다 이겁니다. 3년, 지금 4년 아닙니까? 이게 외국 같으면은 뭐 30년은 기본으로 나왔을 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이게 법률적 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론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제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아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낮거든요. 예. 또 이 LIG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남아있죠. 동양그룹 사태. 여기 관계자들의 처벌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텍 문제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 또 교수님하고 또 우리가 많이 다뤄서 그런지 예. 결과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졸이면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예. 펜텍 법정 관리로 보내지느냐 아니면은 워크아웃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느냐 했고 여기에 칼자루는 이동통신 3사가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동통신 3사 역시 이 여론이 이제 주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펜텍의 채무 상환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LG U+가 보유하고 있는 1,531억 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2년간 상환 유예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채권 단위 마지막 최종 판단은 결국은 해야 됩니다. 뭐 주채권 가장 많은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 두 번째로 채권액 많은 것이 우리은행인데 이통 3사도 이렇게 채무 상환 유예하고 기회 한 번 더 주자 하니까 아마 오늘이나 주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법정 관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아웃으로 한 번 더 돌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유예 기간이 2년이고 지금 업계 상황도 지금 뭐 휴대전화 스마트폰도 이게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한숨을 돌렸고 일단은 법정 관리 안 갖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이게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업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 스마트폰 시장이 이 비싼 프리미엄보다 이 중저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펜텍 같은 이제 중소형 제조사한테는 이게 좀 불리하게 된 거고요. 또 이번 이제 이통 3사한테 이 조건 하나를 실은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판매 물량 좀 보장해달라 펜텍이. 그러니까 최소 물량만은 좀 소화해달라 사줘라 이랬는데 이제 이통사들이 그것은 안 되겠다. 채무만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펜텍이 이제 앞으로는 낙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워크아웃의 기회 잡지 않았습니까? 또 2년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총력 쏟아 부을 최선의 기회는 있는 겁니다. 펜텍 여러분 또 이 파이팅의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펜텍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털고 일어나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두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730 재보궐선거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득중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이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김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주림입니다. 예. 지금 무소속 후보시죠, 그죠? 예. 근데 이 평택에 출마하신 이유가 쌍용차가 이 평택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죠? 예, 참 많은 이유가 좀 있긴 한데요. 네. 예, 좀 출마의 주체적인 이유는 그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예. 그리고 쌍용차 25명의 노동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제 뭐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뭐 정치가 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물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 당일당장 메모되고 울고 있는 민심을 돌아보지 않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정치 현실입니다, 현재가. 네. 그래서 아픔을 품긴커녕 사실은 상처에 소금만 뿌리고 있는 정치, 그래서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25명이나 죽어나갈 때도 사실은 정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정치를 찾고자 해서 나왔고요. 저는 뭐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도 정말 살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좀 아픔 알고 고통을 뭐 눈물을 의미를 아는 제가 좀 직접 출마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장선 후보가 있고, 그죠? 예. 새누리당의 유이동 후보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도도 있고요. 예. 지난 5년 과정에서 전국에 정말 아픔, 고통, 탄압받는 분들, 쫓겨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 개발 이면에 사실 노동자 서민들의 이 삶들이 정말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자꾸 묻혀져 있고. 그래서 이 선거 공간에서 그런 얘기들도 충분하게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얘기 나눠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 평택에는 얼마나 사셨어요? 저는 평택에서 좀 태어나고 좀 자랐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외에는 거의 뭐 평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죠? 지역이 또 넓어요. 아. 네, 넓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만나 뵙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알기도 좀, 힘들고. 예? 네. 워낙 뭐 다른 그 정당은 예비 후보 기간과 당내 공천 기간이 있어서. 네. 근데요. 저는 이제 짧은 예비 선거 후보 기간하고 이 선거 기간 좀 매우 좀 짧아요. 그리고 워낙 지역은 좀 넓고. 예. 예, 그래서 유권자들 다 만나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쌍용차 해고 근로자라는 그 남다른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렇죠? 네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평택 시민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좀 격려를 좀 많이 받아요. 이제는, 뭐, 포스터도 나가고, 공보물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쌍용차 문제는 이제 평택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의 특유의 좀 권위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거리감 없이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쌍용차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노동자들 뭐 이번에 진짜 정말 노동자 후보가 나왔다고 지지해 주시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로 살아왔고 또 해고를 겪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이제 현실 뭐 아픔을 잘 알고 있지 않겠냐면 이제 지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 쌍용차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셨죠? 네. 예. 어떤 어려움이 좀 제일 어려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저희 사태가 끝난 지 지금 만 5년 지나 6년째잖아요.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고통, 희망이 꺾여서 떠나간 동료들이 25명이나 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개인 파산, 가정 불화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문제로다가 저는 이제 2009년도에 구속된 적이 있고요. 예,
예,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평범하게 정말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한 98명이나 좀 전과자가 됐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부당한 정리하고 맞서다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뭐 후회는 없고요. 다만 쌍용차뿐만 아니라 해고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좀 만나왔어요, 지난 시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처지와 입장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그 때문에 부당한 정리하고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뭐 쓸데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는 정치를 좀 나서면서 정치는 전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그 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의 마음 또 요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이제 어려움을 지금 이제 좀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물론 뭐 해고자로 지난 6년간 가정에 좀 경제적인 도움이 전혀 못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크고요. 한창 이제 큰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노릇을 할 시간이 좀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이들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으세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좀 대표적으로 것은 올 2월 달에 쌍용장차 정리해고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이제 승소를 좀 받았는데요. 판결을. 근데 이제 회사가 이것을 상고를 했어요. 좀 법률 대리인을 좀 더 강화해서. 그래서 뭐 무효 판정을 좀 내렸는데 저는 뭐 회사가 이제 6년의 시간을 좀 끝내고 좀 새롭게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화하고 교섭보다 좀 쌍용차 문제를 좀 슬기롭게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 쟁점되어 있고 국민으로 기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대화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쌍용차 문제는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분명히 그 문제를 좀 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해서 고등법원 정리해고 판결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해서 해고자들이 쌍용차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잘 아시겠지만 손배 가압류 재판이 지금 현재 2심에 가고 있습니다. 회사나 국가로부터 이제 47억인데요. 이거 사실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47억이 한 해에 1년 이자만 9억 8천만 원이에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반인륜적이고 사실은 선배 가압류 문제 제도는 이거 OECD 국가에서 선배 가압류요? 예. 그게 뭐죠? 손해배상하고 가압류, 이제 월급,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좀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법 문제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선배 가압류의 쌍차 문제가 알리면서 이제 시민들이 사망 한 8천 명 정도가 노란봉투 사업이 있었어요. 가수 뭐 이효리 씨도 동참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진 사업이기도 한데 현재 한 14억 한 8천만 원 이상이 좀 모아지고 뜨거운 반응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뭐 특히 이제 선배 가압류 문제와 같은 노동자들 근본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법률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좀 공론화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정치는 공감이다. 그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공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좀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나누는 문제로 보여져요. 지금 제가 이제 유권자들 만나면서도, 반드시 뭐 김기득 중위를 꼭 찍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표를 호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아픈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혹시 내 가정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화되고 감정이 메말라가고 이런 사회로다가 가고 있지 않나. 이곳 평택도 사실은 도시와 농촌의 도농 복합 도시긴 하지만 뭔가 성장과 개발 이면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세월호 문제도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작은 촛불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정리해고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노조 탄압으로 해서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일만 정리해고로다 한 해 그 일자리 있는 사람이 통계로다가 200만이 좀 넘어요. 정확하게 206만이라고 좀 나와 있고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이
1.7년이에요. 채 2년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평생 20분의 일자리를 옮긴다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이 보편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좀 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여유들이 지금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쁜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인터뷰였네요. 예. 오늘 뭐 소리로서 충분히 공감을 자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평택을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김득중 후보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요새 온 국민들이 형사가 된 것 같죠.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들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담은 영화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미스테리가 많다. 네. 일단 유병헌 논란 보고 떠오른 영화가 뭐세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죠. 국내 아마 최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죠. 예. 살인의 추억도
으슥한 곳에서 늘 시체가 발견됐었고. 그렇죠. 범인에 대해서는 늘 논란과 논쟁이 많았었고요. 예. 네. 범인인 듯 싶었던 용의자가 잡힌 적도 있었고. 예. 뭐 유명한 사건은 뭐 굉장히 궤도는 좀 다른 그런 얘기입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살인의 추억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5788님은 그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저는 피의자 엄마인 엄정화 씨가 결국 범인을 살해하는 네, 몽타주라는 몽타주. 네. 영화가 떠올라요. 네. 네, 이렇게 참 영화 평론하시려면. 예? 지금 그 글을 주신 분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닐까. 그 아픔을 많이 동참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마 몽타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피해자 가족의 그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하여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경찰이 못하는 일을 엄마가 네. 해내지 않습니까? 엄마 모정의 복수극이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들로 아마 몽타주라는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미스테리 드라마 이 미스테리 사실 미스테리 드라마 하면은 네. 우리가 미스테리 영화 하면은 예를 들면 저 외계인이 온다든지 네. 네. 예를 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나 네. 이런 건데 네. 미스테리 서클 같은 것도 왜 하던 영화라든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병원 사건과 관련된 영화라고 이게 미스테리 영화는 정확히 아닌 것 같고 이게 서스펜스라고 그래야 되나 스릴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용어 정리를 좀 하면요. 예. 대체적으로 막 섞여서 쓰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스릴러는 좀 하위 개념의 단어죠. 그래서 미스테리 스릴러, 서스펜스 스릴러, 액션 스릴러 이렇게 쓰이고요. 미스테리 하면 수수께끼가 생각나실 거고 서스펜스 하면 긴장감이 생각나실 거고요. 스릴러 하면 오싹함, 공포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말은 미스테리하고 서스펜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서스펜스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 안에 지금 만약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는데 지금 신율 앵커님하고 저만 모르고요. 밖에 있는 PD와 작가는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곧 폭탄이 터질 텐데 우리 둘이 모르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폭탄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진정한 미스터리죠. 네. 예.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객은 아는데 주인공이 모르는 상황은 서스펜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객들이 긴장하게 되고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이어지는 것이 서스펜스 드라마고요. 미스테리는 관객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수께끼가 정말 던져지는 거죠.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장치된 폭탄이 갑자기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도 모르고 관객도 모를 경우가 미스테리. 관객은 아는데 주인공들만 모르면 그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릴러는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붙여져서 어떤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면 미스테리 스릴러, 또 긴장감과 공포감이 결합되면 서스펜스 스릴러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 쪽에서 전문적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굳이 꼭 구분하면서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영화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F나 굉장히 정말로 미스테리어스한 사건들로 얘기가 꾸며진 그런 영화들만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개봉된 영화 중에서도 미스테리 영화 있습니다. 예컨대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같은 경우는 미스테리와 로맨스가 결합된 영화죠. 여기도 어떤 수수께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풀려고 주인공이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스본행 야간열차도 장르적으로는 미스테리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컨대 에밀 졸라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한 테레즈 락행 지금 개봉 중인 작품인데요. 테레즈 락행도 장르적으로는 미스테리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주세페 또르나토레 여러분들이
아마 시네마 천국이란 영화로 잘 아시는 주세페 또르나토레 감독이 그 최신작 만든 베스트 오퍼라는 작품도 역시 미스터리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그 드라마 안에 뭔가 사건이 생기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주인공의 행동, 주인공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면 대체적으로 미스터리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정치인에 대한 암살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미스터리에 속하나요? 그렇죠. 뭐 여전히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JFK 같은 영화,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영화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JFK 암살 사건은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지난해에는 한 저널리스트 출신 감독이 만든 더 파크랜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때 말씀해 주셨죠. 네, 그 파크랜드도 사실은 JFK,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새로운 시점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범인이 뭐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역시 살해당했고 그 리하비 오스왈드 배후에 또 여러 어떤 그 조직들이 또는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정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사건이 늘 의혹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유병헌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음모론도 나오고 소문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두고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이야기가 퍼져나갈 것이고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른 그런 그 예술 장르를 통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국내 사건 사고 이런 영화 아까 살인의 추억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죠? 근데 그 요새 진짜 국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네. 뭐 유병헌 사건도 있고 열차끼리 충돌을 하지 않나. 예?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비행기도 떨어지고 비행기도 실종되고 그렇죠. 네. 만약 우리 오동진 평론가가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소재가 제일 흥미진진한 소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병헌 사건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네. 그래요? 네.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 덩어리니까요. 이것을 해석하려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영화 작가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음모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큰 영화도 있고 작은 영화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 이야기는 이후에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분명히 그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가 갖고 있는 미학적 성취, 인문학적 성찰은 사실은 재앙과 재난을 먹고 산다. 그것을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대형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영화 쪽으로 넘어오거나 또는 문학 쪽으로 넘어오거나 다른 예술 장르로 넘어오기까지 5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고찰하고 성찰하고 자기 내면화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잇따라 벌어지는 사건들 뭐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은 추후 7, 8년 후에 정리된 형태로 영화든 아니면 다른 장르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든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꼭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직도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병헌 사건은 일단 시신이 발견이 됐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 뭐 왜 사인이 물론 오늘 10시에 국가수에서 발표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근데 다른 살인 사건들 중에서도 지금 미제에 빠질 만한 살인 사건이 많더라고요. 네, 살인 추억이 반영한 얘기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1991년에 있었던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역시 범인은 아직 안 잡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맞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유승용
그것도 박용우 이런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었죠.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라도 나서서 계속해서 그 이슈화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그런 목소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 영화들이 사건 해결에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적어도 그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법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 제도적 문제를 조금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컨대 그 살인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다시 여론이 환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논쟁과 논점을 모아가면서 제도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스터리 영화. 물론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미스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사회에 미스터리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전자겠죠. 네. 뭐 영화는 다양한 취향에 따라서 보는 그런 미디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도구고요. 미스터리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뭔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얘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가 서로 그 회자되고 다른 얘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반영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끝나면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고 가시죠. 네, 제가 어떤 노래가 준비를 했는지 제가 살짝만 엘튼 존의 Sacrifice가 제가 골랐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딴 노래를 고르다가요. 괜찮습니다. 뭐 여기 다 제가 써 있는데요. 뭐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저런 정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희생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 국민들에게 희생하는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라는 의미에서 엘튼 존의 Sacrifice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건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요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아까 우동진 평론가가 선곡을 했죠. 엘튼 존의 Sacrifice 들으면서 주말 순서 모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제 뒤에 창문이 있는데요. 뒤에 창문의 날씨는 다시 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흐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렇게 개었다 흐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네 삶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특성일까요? 우리는 항상 개인 날, 맑은 날만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행복이 비록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Some things like